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 통계청은 새해 첫날 하루 전 세계에서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사망해 총 인구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40만 대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조기검진 확대에 힘입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2.1%까지 올랐습니다. 기대 수명을 83.6세로 볼 때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는 종합병원 47곳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과 건양대 병원, 고신대 보금병원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고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탈락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애플보다 먼저 전기차를 선보여 주목됩니다. 샤오미는 3년여간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첫 전기차 SU7 중국명 수치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내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총 7,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미 통계청은 새해 첫날 하루 전 세계에서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사망해 총 인구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인구는 올해 170만 명, 지난해에 비해 0.53% 증가해 새해 첫날을 기준 3억 3,5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대 10년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4%를 밑돌며 미국 역사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린 10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 속에 많은 눈이 예고돼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미세먼지. 수도권보다는 충청 이남 지방의 농도가 짙어지며 시야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점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대기 중 오염물질을 씻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내륙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새해 첫날에는 눈구름이 물러나며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당분간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새해 첫날 해맞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고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상행선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9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뉴욕, 영국의 런던 등은 연말연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명소입니다. 네,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매년 4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의 새해맞이 행사. 화려한 불꽃놀이와
거대한 비디오 프로젝션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올해는 원주민 전통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을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철탑에 저녁 내내 투사할 예정입니다. We are on Aboriginal land and we are celebrating that living culture that is here and really deserves to be recognised on that global scale. 올해는 오페라 하우스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불꽃놀이를 진행한 기획자는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000 cues used to synchronise the fireworks to the soundtracks. In excess of 4,000 hours goes into New Year's Eve. 8.5 tonne of fireworks, 13,000 aerial fireworks, 36,000 ground-based effects. 뉴욕 타임스스퀘어에는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을 위한 볼드럽 행사용 거대한 볼이 등장했습니다. It is the largest crystal ball in the world. It is 6 feet in diameter, it weighs nearly 6 tons, and it's clad in over 2,000 crystal triangles. 영국 런던에서도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the place to be on New Year's Eve, so those 100,000 people who are lucky enough to get tickets, unfortunately they have all sold out now, although I believe there's a second phase coming. 올해 런던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600만여 명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해 맞이를 위한 행사 준비에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신생아와 영유아 돌봄시설 일용직 종사자와 산모또는 신생아 건강관리사 검진에서 4분의 1 이상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25.8%가 잠복 결핵으로 확인됐고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나 전염성은 없고 치료를 받으면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는 종합병원 47곳을 선정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 병원이, 경남 동부 지역에서는 고신대 보금병원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진료 차질이 빚어진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평가에서 밀려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응급실 차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표를 평가했을 때 상대 순위가 뒤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30%의 가산수가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은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조기검진 확대 등으로 암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으로 수집한 2021년 국내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7만 7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0.8% 늘었습니다. 또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병했고 기대 수명인 83.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인 상대 생존율은 72.1%였고 이는 약 10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성별로 나누면 여자 78.2%로 남자 66.1%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 원으로 시차 출퇴근 제도를 한 달에 6일에서 11일 활용하면 10만 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과 원격, 선택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 원씩 추가 지원돼 월 최대 지원 규모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류가 농업 분야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기술이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미 니카라과에서는 빈곤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니카라과 호수 주변 들녘이 황급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수확을 앞둔 이곳엔 K농업기술이 접목된 2개의 신품종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의 하나로 니카라과에 기술 전수한 겁니다. Incluso con el otro ocupamos más agua y con él no, menos agua. Y una de las cosas que la maduración es más rápida, menos meses para que él esté de corte. 니카라과는 쌀을 주시고 가는 농업국가지만 자급률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신품종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생산량은 12%, 농가 소득은 18.5% 증가했습니다. Bueno, a futuro el principal plan que tenemos es continuar la diseminación de la nueva variedad, lograr que todos los productores puedan tener acceso a esta variedad, que puedan incrementar su rendimiento. 한국농진청과 니카라과의 인연은 2017년 코피아 센터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쌀, 콩, 참깨, 토마토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니카라과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량과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깨는 이미 주요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참깨 2개 품종을 현지화하고 인력 파종기를 보급했더니 수확량은 20% 늘고 노동력은 85%나 절감됐습니다. 건기 때 건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축산 농가엔 팜우유 껍질이나 쌀겨 등이 혼합된 영양 사료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Entonces tenemos esos resultados excelentes pues en ganancia de peso y los animales cuidados se venden súper bien pues. 한국과 민간끼리도 잘 관계를 유지해서 조금 더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도록 K농업기술이 니카라과 농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색다르게 스튜디오에 앉아봤는데요. 네. 그 하나의 작품을 좀 소개하기보다는 올해 연말 결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코너가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년 동안 한 20편 정도 소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22편의 영화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뭐 대부분은 제가 시사회에서 먼저 영화를 보고 온 뒤에 이제 소개를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앵커 두 분께서는 혹시 제가 소개했던 영화들 중에 본 영화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네, 그 요즘 극장도 많이 가지만 OTT에 굉장히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많이 올라와서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소개해 주셨던 영화는 대부분 찾아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연말 결산으로 네. 저희 2명의 앵커와 또 양유영 기자가 각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를 꼽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잖아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이게 과학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줬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올해 가장 기대했던 영화, 외화 중에서도 제일 기대했던 영화가 사실 오펜하이머였는데 실제로 영화관에서 시사회에서 처음 봤을 때 역시 이 영화는 정말 좋다. 이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구나 이런 느낌의 어떤 감탄을 좀 했었고 네네. 특히 시사회가 아이맥스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봤을 때 감동이 사실 지금도 가끔씩 떠오를 정도로 좀 굉장했었습니다. 네, 아이맥스관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부러운데 저는 이제 예매를 그때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맥스뿐 아니라 4DX관 또 뭐 돌비 사운드 이런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특화관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영화관 가면 굉장히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름도 어렵고 특히 또 가격도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뭘 예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맞아요. 이 단순히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데서 좀 넘어서서 뭐 영화의 제작 방식이나 상영 방식, 또 영화관의 스타일이나 어떤 독특한 특징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게 됐죠.
있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OTT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관객들이 특히나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 영화관에서 봤을 때 더 의미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좀 고르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현재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방식은 옛날의 필름 방식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디지털 영상기로 바뀐 상태인데요. 이 아이맥스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개발 자체는 70년대, 1970년대에 됐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가 됐고요. 영화 이 아바타 이후로 2009년 이후로 이 3D 영화도 많이 상업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스크린과 극장 벽면, 이 3면을 이용한 토종 상영 기술인 스크린X 기술이 적용돼 있는 상영관도 있고요. 영화 장면에 맞춰서 뭐 의자가 움직이고 뭐 물이나 바람, 안개, 향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4DX관도 있고 음향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옆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극대화한 이 돌비 시네마관이 있고 그리고 또 초고화질의 슈퍼플렉스관 이런 특수관들이 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제게는 그냥 조금 더 비싼 상영관이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네.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도 아이맥스로는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시야가 좀 탁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원래 이 아이맥스 필름과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해서 이 그동안의 작품들, 뭐 인터스텔라나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도 아이맥스관에서 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예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네. 이 아이맥스 전용관은 가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앞열과 뒷열, 그러니까 객석과 객석 사이의 이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반 네. 영화관에 비해서 계단을 좀 더 많이 올라가야 그 다음 열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객석의 각도, 그러니까 높이차를 각도로 계산했을 때 객석 간의 각도가 25도나 되는데 이건 우리 눈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앞을 응시하더라도 조금 아래를 보고 있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각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면 자연스럽게 올려다 볼 필요 없이 스크린을 조금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편하게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요. 스크린의 크기 역시도 눈이 가지고 있는 최대 시야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야각에 맞춰져서 약간 기울어져서 설치되어 있어서 몰입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비싼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아요. 앞서서 스크린X라고 토종 상영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이 스크린X는 국내 대기업과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토종 상영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은 물론이고 극장의 양쪽 벽면에 영상을 띄울 수 있는 멀티 프로젝션 기술과 함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기술, 또 뭐 시스템 관리하는 기술 등이 적용돼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기존의 극장을 구조 변경하지 않고도 멀티 프로젝션을 추가만 함으로써도 스크린 X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점에서도 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는 상영 방식입니다. 이 스크린 X는 아이맥스 영화처럼 궁극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주변 양쪽 편을 보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3면 카메라라는 걸로 촬영을 해서 전용관에서 상영했을 때 그 이제 극대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 곤지암에서 스크린X 전문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을 해서 스크린X에서 상영할 때만 볼 수 있는 귀신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스크린X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수들의 콘서트 실황이 영화로 개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 돔 형식이나 둥근 형식의 콘서트장을 3면으로 촬영을 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스크린X 상영관이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고 또 예매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잠깐 나왔었는데 눈길이 닿는 곳마다 확실히 영상이 펼쳐지니까 몰입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얘기를 해봤고 문지연 앵커는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봤고 보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좀 흔히 재난 영화 하면 그 재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재난도 재난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코너를 준비했을 때는 콘크리트라는 어떤 기술에 되게 좀 국한돼서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지만 사실 뭐 문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 자체가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본성, 그죠? 그리고 뭐 다수의 폭력성,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주제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그 내용을 좀 다루는 게 더 주제면으로는 네네. 사실 더 좋지 않았나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지 그 영화에서는 너무나도 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박보영 씨 캐릭터가 저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 또 주민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서 저게 과연 진짜 악인가? 여기서 악은 누가 맡은 캐릭터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박서준 씨 역할, 그러니까 선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네. 봤을 때 만약 진짜 현실에서 내가 저 황궁 아파트에 있다면 박서준 씨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뇌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뇌 회로 중에서 거울 신경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번져가는지, 우리가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네. 연구들이 있는데요. 감정 전염 혹은 정서 전염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행동, 뭐 얼굴 표정, 또 목소리들을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 동조가 되고 동화가 된다 이런 현상입니다. 네. 좋은 예로는 사랑하면 닮는다. 말투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닮는다고 하죠. 나쁜 예로는 우울증과 같은 극단적이고 좀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잇따르게 만드는 베르테르 효과 같은 거는 오히려 나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몇몇의 감정이 그 어떤 조직을 넘어서서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앵커 두 분께서는 밈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 유행하는 문화 요소 같은 것들을 말하는 용어. 그렇죠. 예. 네, 움짤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문화 요소를 통틀어서 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밈이라는 단어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이 리처드 도킨슨이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으로 도입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들이 자가 복제를 해서 생물학적 정보를 다시 다음 세포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이 문화 안에서도 모방을 거쳐서 개인의 생각, 어떤 신념들이 주변으로 전달이 된다. 그 형태가 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뭐 행동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이게 밈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주변으로 퍼지고 이거는 마치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강력한 바이러스, 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체로까지 전염되거나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 전염이라는 현상으로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전염 역시 앞서 아까 그 정서 전염 감염과 똑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줄 때는 관찰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말과 글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스며든다라고 이 사회 전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 황궁 아파트 속에 있는 주민들 역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폐쇄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황궁 아파트 안에서의 이제 파티 같은 것들이 열리고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행동과 생각, 말들이 주변으로 싹 전파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함께 살자에서 이기적인 우리만 살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염되는 행동의 모습 패턴들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질병뿐만 아니라 감정과 사고 방식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원픽 영화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이 코너를 직접 기획하고 또 영화를 보고 소개까지 하신 양회영 기자의 원픽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많은 영화를 본 만큼 정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이 유재석 감독의 영화 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너의 주제, 저는 이제 영화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코너의 주제에 조금 더 충실하게 봤을 때 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제가 뽑은 올해 이 사이언스 레드카펫 영화는 엘리멘탈입니다. 이 영화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OTT로 나왔을 때 5살 저희 아들과 한 번 더 보려고 이제 TV를 켜서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는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이 영화는 사실 이 서로 다른 원소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잘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K 장녀의 정서까지 담아내서 뭐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소들의 특징을 이렇게 뭐 가르쳐 주려는 거라기보단 굉장히 쉽고 알기 쉽고 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점도 조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영화를 보니까 그 물 원소 웨이드라는 친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던데 맞아요. 그 호기심에 스펀지를 한번 건드렸다가 이렇게 갇히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너무 귀엽고 그걸 보면은 만지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도 호기심에 딱 만지잖아요. 이 장면 안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 당연히 빨아들이니까 뭐 되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흙이나 뭐 하이드로겔과 같은 이제 원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뭐 당연히 이 구멍 안에 수압이 증가하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사실은 우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펀지와 같은 이 재질은 셀룰로스라고 이 섬유질이거든요. 그럼 이 섬유질은 물과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성질하고는 조금 달라서 왜 빨아들이는지를 이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 서울대 김호영 교수팀이 스펀지와 같은 이 다공성 셀룰로스 소재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연구진이 우선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내부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구멍과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더 커진 구멍으로 물의 흐름에 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또 스펀지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중력으로 인해서 일부 어떤 작은 틈새로만 흡수가 돼서 어느 일정 높이 이상으로는 잘 올라가지 않는 사실도 알았고요. 내부의 액체 속도 또 팽창 정도는 액체, 그러니까 물인지 아니면 뭐 물과 물이 아닌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른 액체인지 이런 액체 종류나 재료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액체의 흡수와 재료의 팽창 정도의 과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도 대단한 연구가 숨어 있었네요. 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엘리멘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 원리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보면 엠버가 좀 유리를 만드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실제 유리 만드는 거랑 좀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유리를 그냥 예쁘게 만드는 장면도 영화에 나오고 또 무너지는 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리를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그때 무너지는 댐을 막을 때 이제 모래주머니를 처음에는 쌓다가 이게 모래주머니로 안 되니까 엠버가 이제 열을 가해서 유리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모래는 이제 여러 암석 가루들이 모여 있는 그냥 단순히 모여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많은 암석들 중에는 석영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석영이 유리의 주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래를 이제 열을 많이 주면 이제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상 모래는 진짜로 보면 석영이 많은 건 맞지만 불순물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사실 모래를 그냥 바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투명한 유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영화적 상상이니까 저희가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리가 또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반 석영 유리와 분규산 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석영 유리는 녹는 점이 1500도에서 한 1670도 정도 되고요. 이 분규산 유리는 820도 정도가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엘리멘탈을 처음 이 레드카펫에서 소개할 때 엠버의 온도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앵커분들 기억하시나요? 뭐 1000도에서 2000도 뭐 이렇게 뭐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무슨 옷이 뭐 어떻게 맞아요. 안 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이 옷이 녹지 않는 옷이려면 뭐 불의 온도가 몇 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한 1000도에서 2000도 화가 났을 때 푸른 불빛까지는 한 2000도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엠버가 온도를 높여서 모래를 녹이고 유리를 만들었으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유리는 석영유리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정말 즐거운
즐거운 한 해였는데요. 또 원픽 영화까지 이렇게 꼽아보니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영화 속에서 또 몰랐던 과학 이야기 혹은 궁금했던 과학적 설정들까지도 제가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애플 측 소송 대리인은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2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잃은 만큼 애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아이폰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1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 2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패소 뒤 이들 가운데 7명만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가 자신들이 따라했던 애플보다 먼저 전기차를 선보여 주목됩니다. 샤오미는 3년여간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 넘게 투입해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 SU7 중국명 수치를 28일 공개했습니다. 내년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판매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신차 발표 행사에서 SU7은 가속력과 다른 지표상에서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과 테슬라의 모델 S를 뛰어넘는다며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U7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265km에 이르며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와 CATL에서 공급받습니다. 미군의 비밀 무인 우주선인 X-37B가 7번째 비행 임무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중국이 비밀 우주선을 3차로 발사한 데 이어서 미국이 발사에 나서면서 양국 간 우주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X-37B는 현지 시간 28일 오후 8시 7분쯤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장면은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미군은 당초 지난 10일 이 우주선을 발사하려 했으나 악천후와 기술 문제로 세 차례의 발사 시도가 중단되면서 일정이 2주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2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이번 23년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 상가와 집들까지 100곳 넘게 피해를 봤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자비로 가게를 수리해야 할 처지고 주민들은 또 임시 대피소 신세가 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에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점 유리창들은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뚫려버린 벽과 무너져 내린 천장을 보면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와 주택 등 110여 곳에서 폭발 피해를 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게가 파손된 상인들은 막막함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폭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험 약관에 불이 붙어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이 무의미한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업을 위해서 제 스스로 다 치우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길 건너에 있던 집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 급한 대로 강아지들과 함께 몸을 누이고 있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리하기에는 저희가 힘들거든요. 다양한 문제가 지금 아직 많은데 뭐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건 없으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수거한 가스통과 배관, 밸브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누출 지점과 폭발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발 피해를 본 술집에서 맥주와 전기밥솥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장난감 블록인 레고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영감과 재미를 주는 장난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소재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아티스트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 레고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레고로 예술 작품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또 이걸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자, 어떤 분들일까요? 네, 기념일이나 연말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기도 하는 게 바로 레고죠. 이 레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는데요. 네. 네, 오늘은 이 레고라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재로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또 대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레고 정말 뭐 마트 갈 때마다 지나치지 못하고 서 있는 굉장히 반가운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레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역사는 잘 모르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마 레고에 대한 첫 기억은 다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시겠지만 이 레고라는 이름은 회사 이름입니다. 네, 워낙 오래되고 대표적인 회사 이름이라 그 자체가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된 경우인데요. 이 레고 그룹은 무려 1932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현재 90년 넘게 우리 곁을 지키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이름은 잘 놀다라는 덴마크어인 라이고트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레고 그룹은 가족 회사로 창립자인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아들이 물려받게 되고요. 지금은 손자인 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고의 첫 시작은 목수의 작은 작업장이었지만 현재 세계 최대의 장난감 제조업체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세계의 장난감으로 2번이나 선정이 되면서 전 세계 아이들과 또 어른들의 오랜 친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레고가 뭐 어떤 렛츠고라든지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 덴마크어라는 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고가 벽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었나요?
네, 처음에는 벽돌 형태의 레고 하나하나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장난감을 나무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판매하기 좋을 만한 것들을 주로 처음에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난감뿐만 아니라 사다리나 다리미판 같은 일상용품도 생산을 하면서 험난했던 초창기를 버텨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35년 말에 비로소 장난감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949년에는 이 레고 그룹의 플라스틱 부서에서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개발했는데요. 그때 최초의 플라스틱 벽돌 형태의 장난감, 자동 바인딩 벽돌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개발과 시도 끝에 벽돌 형태의 레고를 통해서 나이를 불문하고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네, 그 초창기가 굉장히 험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좀 장난감 생산을 계속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레고 그룹 초창기 때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배경도 있었고 더불어 회사의 이 시작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놀이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에도 멈추지 않고 장난감을 계속 생산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힘든 시기에도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대형 화재 등을 겪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네,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레고를 소재로 한 예술가를 이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선 이 레고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의 레고 아티스트로 부르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네이선 사와야입니다. CNN에서 세계에서 꼭 봐야 할 전시 중 하나로 이 작가의 작품을 꼽기도 했는데요. 네. 이 참고로 네이선 사와야는 원래 뉴욕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변호사였는데요. 회의실에 앉아서 계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만지는 게 더 편했다는 작가는 2004년에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레고 아티스트로 전향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인 옐로우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품은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전시가 돼서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네이선 사와야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담은 건데요. 레고라는 재료가 가진 취약성도 함께 드러나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네, 저도 국내 전시 때 실제로 이 작품을 봤는데요. 스스로를 찍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레고들의 형태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기세가 느껴졌던 작품입니다. 네, 그 네이선 사와야가 레고 작고로서의 새로운 삶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네이선 사와야는 레고 작업을 할 때 무의식 상태로 빠지면서 이 몇 달 동안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술가로서 최악의 하루가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였을 때 겪었던 최악의 하루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자신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에 이 레고에 대한 열망과 행복이 합쳐져서 아티스트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외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내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선 사와야보다는 조금 앞선 90년대부터 레고를 소재로 작업해온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제이문이라는 작가입니다. 현재 브루클린을 거점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하는데요. 상명여대 조각학을 졸업하고 199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면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6년부터 레고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장난감으로서의 보편성과 레고가 지닌 수치적인 체계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을 작품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 국적이나 사회 계층 또 성별 등이 서로 맞물린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레고를 이용해서 여행 가방 시리즈를 작업한 게 아트넷과 FAD 매거진 등에서 제이문 작가의 작업을 언급하면서 이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 곳곳의 나무에 레고로 만든 작품들을 결합하면서 레고 트리하우스라는 공공예술을 진행하고요. 이 레고가 지닌 형태를 이용해서 대화형 점자 작품 등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등에서 전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작가 제이문 작가 작품도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되었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되면서 당시 관람객이 꼽은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세로 3.5m, 가로 3m의 대형 작품인데요. 이 영화로 잘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 대사를 점자로 번역해서 커다란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레고로 만든 추상적인 작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들에게는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이 제이문 작가는 뉴욕 생활 초창기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있는 점자 표시를 발견하는데요.
이 당시에 한국보다 미국이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소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점자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레고 하나하나 모듈을 결합하는 부분이나 또 촉각적인 특성 등이 이 점자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 레고를 장난감 이상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확실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이문 작가가 그 넥슨의 고 김정주 회장이 후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넥슨의 창업주의자 또 초대 회장이었던 이 고 김정주 회장이 제이문 작가를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 소호 브릭스라는 회사를 창업한 후에 이 제이문 작가가 레고를 마음껏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이후 소호 브릭스는 2020년에 매각되었지만 그동안 제이문 작가의 개인전과 또 다양한 작품들이 이 고 김정주 회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해 김정주 회장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이 조건 없는 후원으로 제이문 작가는 경제적인 제약 없이 대작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오즈의 마법사 같은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제이문 작가를 통해서 레고라는 소재가 단순히 장난감의 역할에서 한 발 나아가서 점자 작품으로 활용되면서 더욱 폭넓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참 멋졌는데요. 또 작가가 마음껏 작품 세계를 키울 수 있도록 후원한 고 김정주 회장의 안목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고 아티스트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올해도 다 지나가고 사이언스 인 아트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에 습관적으로 소금을 넣는 빈도가 높을수록 만성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툴레인대 연구팀은 영국인 46만여 명의 생활 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음식에 소금을 전혀 혹은 거의 넣지 않는다고 답한 그룹을 기준으로 가끔 넣는다고 답한 그룹의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은 4%, 보통 넣는다는 그룹은 7%, 항상 넣는다는 그룹은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2호기가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두고 안전성 최종 점검에 들어섰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2호기가 4개월간 시운전 검사를 통해 제어봉의 출력 제어, 안전기능 정상 동작 여부 등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달 6일에는 원자로를 가동하는 임계에 돌입, 21일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만든 전력을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해 공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체 모방 유기 고분자인 펩토이드 기반으로 빛의 진동 방향을 조절하는 고효율의 원평광 카이랄 발광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서지원 교수팀은 3차원 구조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됨에 따라 원평광 발광 효율이 높고 조절이 가능한 소재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낮은 농도로도 높은 수준의 원평광 발생 효율을 나타냈으며 3차원 구조 조절을 통해 원평광 발광의 방향성까지 조절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양자 정보 전달 소재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공동비행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2025년까지 ISS 공동비행을 지속하기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합의했다면서 이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작년 7월 ISS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비행사를 ISS로 보내는 공동비행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을 통해서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여러분은 2023년이 어떤 해로 기억될 것 같으신가요? 기쁘고 보람찬 순간도 많았지만 동시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떠오를 텐데요.
부정적인 것들은 2023년에 남겨두고 2024년은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새해에는 전쟁과 난민, 또 경제난 등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돼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024년 청룡의 해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